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깨어난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혼자 일어나기 시작한 게. 침대 옆 남편은 코를 골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 들어 그 숨소리가 유독 멀게 느껴진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대체 언제였더라? 순자. 김순자. 25에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57이 된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불렸던가. 애들 엄마, 며느리, 집사람, 여보,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하지만 순자라는 이름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199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4월에 나는 이 집으로 왔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과묵했지만 착해 보였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내게 커피를 사주며 물었다.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책 읽는 거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고도 계속 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 말이 좋았다. 이 사람과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식 날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의 그 묘한 기류를 아직도 기억한다. 순자라고? 이름이 참 평범하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평범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후로 나는 며느리가 됐다. 시집살이는 힘들다기보다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다. 밥알이 살짝만 덜 익어도 눈썹을 찌푸리시는 시어머니. 반찬이 짜도 싱거워도 뜨거워도 미지근해도 한마디씩 하셨다. 우리 집 며느리는 손맛이 없네. 나는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내게 물었다. 엄마가 또 뭐라 하셨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하지 마. 괜히 사이만 더 안 좋아져.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 어깨를 두드려줬다. 그게 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밤에는 일기를 썼다. 결혼 전 남편이 했던 그 말, 계속 글 쓰세요 라는 말을 떠올리며. 하지만 일기장에는 점점 불평만 늘어갔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된장찌개가 짜다고 하셨다. 설거지를 4번이나 다시 하게 하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 일기장을 발견하셨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뒷담화를 일기에 쓰고 있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불평하는 건 비겁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내 앞에서 해. 나는 그날 일기를 그만뒀다. 글 쓰는 것도 포기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나를 지워갔다. 결혼 2년 차 나는 아들을 낳았다. 진통이 시작됐을 때 남편은 회사 출장 중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다. 며느리 힘내. 우리 집대를 이을 아들 낳아야지. 15시간의 진통 끝에 작고 빨간 아기가 내 품에 안겼다. 아들이에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잘했어, 며느리야. 수고했어.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됐다. 아기는 작고 예뻤다. 밤새 울어도 분유를 토해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해도 나는 행복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이름을 얻었다. 애들 엄마. 시아버지가 밥상 앞에서 남편에게 말했다. 애들 엄마한테 국 더 달라고 해. 남편이 나를 불렀다. 애들 엄마 국 좀. 나는 일어나 국을 떠다 드렸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에게도 이름이 없어졌다. 아들을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다. 밤에는 2시간마다 깨서 분유를 먹이고 낮에는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아기를 돌봤다. 잠을 자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모를 정도였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다. 그 사이 아기가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시어머니가 달려오셨다. 어머, 애가 왜 바닥에 있어? 애들 엄마, 너 뭐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엄마가 깜빡하면 어떡해? 애가 다치면 어쩌려고? 나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미안했다. 아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날부터 나는 다짐했다. 절대 실수하지 말자. 완벽한 엄마가 되자. 그렇게 나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나를 더 많이 지워갔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시다 결국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힘들었지?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지?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이 힘들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나는 끝까지 며느리한테 못됐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 거지. 미안해.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나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그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언젠가 며느리를 맞이하면 똑같이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아들은 쑥쑥 자랐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새 대학생이 됐다. 그 사이 나는 조금씩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비워졌다. 아들이 중학생 때까지는 나를 많이 찾았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줘.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들은 점점 나를 덜 찾았다. 방문을 닫고 혼자 공부했다. 대학생이 되자 아들은 기숙사에 들어갔다. 엄마, 나 자취할래?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 아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빈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인데 아들만 없었다. 이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엄마로 살아왔는데 이제 엄마 역할도 끝났구나. 그럼 나는 이제 뭐지? 아들이 27이 되던 해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젊고 예쁜 여자였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직장도 대기업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그 호칭이 묘하게 낯설었다. 나도 한때 그렇게 불렀었지. 그해 겨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다. 엄마, 지은이랑 결혼하려고. 그래, 좋아. 축하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나는 조심스러워졌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 해. 내가 겪었던 것들을 이 아이한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해. 결혼식 날 나는 하객 사이에서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들이 이제 제 가정을 꾸렸구나. 나는 이제 한 발 물러서야겠구나. 그게 어른의 몫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물러선다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 결혼 초기 나는 며느리에게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지은아, 편하게 지내. 여긴 내 집이야. 괜찮으면 반말해도 돼.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거리를 뒀다.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어느 날 손녀가 태어났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고 빨간 아기가 보육기 안에 있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눈물이 났다.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다. 어머님, 저희가 육아는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하지만 그 언제든은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부탁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병문안을 갔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괜찮아요. 그래도 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애기 자고 있어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는 손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나왔다. 나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일까? 아니면 그냥 아빠의 엄마일까? 며느리가 만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초대됐다. 우리 가족 나, 남편, 아들,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까지. 처음에는 손녀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 나는 그때마다 댓글을 달았다. 우리 손녀 예쁘다이으 키음 많이 컸네. 하지만 내 댓글 밑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며느리 엄마가 댓글을 달면 며느리가 바로 답했다. 엄마 감사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어느 날 손녀 유치원 발표회 날짜가 올라왔다.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발표회예요.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갈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저도 가도 될까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자리가 학부모 2명밖에 안 돼서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저희가 가려고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진 많이 찍어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소리 안 나게. 추석이 다가왔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전 재료, 나물, 과일, 고기. 명절 당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8시쯤 며느리가 일어났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 화나셨어요? 아니라니까.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밥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뭔가 터졌다. 고생? 그래, 고생했지. 매년 이래. 매년 내가 혼자 다 준비하고 너희는 도와드릴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도 사람이야. 로봇이 아니라고. 자동으로 밤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매년 명절 때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당일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어. 그런데 너희는 10시에 일어나서 도와드릴게요. 한마디 하면 끝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똑같아. 나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지은이한테 화를 냈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은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도와주겠다는데. 네가 뭘 알아? 엄마, 요즘 왜 이래? 예전 엄마 같지 않아. 예전 엄마? 예전 엄마는 어땠는데? 착하고 이해심 많고 그랬잖아. 그래. 나는 항상 착하고 이해심 많은 엄마여야 하는 거지.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며느리는 나를 피했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어머님 하고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은 눈치를 봤다. 남편은 밤에 내게 말했다. 당신이 좀 참지.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나는? 뭐? 나는 상처 안 받아? 당신은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상처 안 받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갱년기야? 며칠 후 손녀 생일 파티 이야기가 나왔다. 가족 채팅방에서였다. 며느리가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지우 생일 파티 할 건데요. 저희 친정에서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물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답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만 조촐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친척이시니까. 다음에 따로 뵙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저희 핵가족끼리만 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 말이 내 세상을 끊어냈다. 나는 4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 며느리로, 엄마로, 시어머니로. 내 이름을 지우고 내 꿈을 접고 나를 지워가며 살았다. 그런데 나는 가족이 아니란다. 친척이란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 쌓인 박스 속 낡은 사진들. 첫 장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25살의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눈이 반짝였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아들을 처음 안고 있는 사진. 아기는 작고 빨갰다. 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또 다음 장. 아들이 5살 때 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엄마, 나 그네 태워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손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는 좋았는데. 중얼거렸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엄마에서 어머니로 바뀐 게,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에서 어머님으로 바뀐 게, 그리고 이제는 가족도 아닌 친척이 된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앨범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가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말 너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제 친정 식구들이랑만 조촐하게 하려고 한 말이었는데, 말을 너무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다. 사실 저도 친정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를 잘 안 챙겨줘요. 맨날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좋았어요. 간섭 안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근데 그게 어머님을 외롭게 만든 거였네요. 어머님도 가족이시잖아요. 저희 진짜 가족이시잖아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지은아. 네, 어머님. 나도 미안해. 너한테 화낸 거.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아들도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는 엄마가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도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인데 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엄마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 후로 작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먼저 물어봤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응? 나도? 네, 손녀도 데리고 셋이서 영화 보고 밥 먹어요. 그래, 좋아. 주말에 우리는 정말 영화를 봤다. 애니메이션이었다. 손녀가 내 손을 잡고 웃었다. 할머니 재밌지? 응, 재밌다. 영화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어. 아니에요, 오늘은 어머님이 고르세요.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저도 된장찌개 좋아해요. 우리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손녀 이야기, 며느리 직장 이야기, 내 젊었을 때 이야기. 어머님도 직장 다니셨어요? 응,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어. 와, 진짜요? 멋있다. 별로 안 멋있어. 시집 오고 바로 그만뒀거든. 왜요? 그때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머님 인생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했다. 내 인생. 언제부터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 그날 밤 나는 펜을 들었다. 2024년 9월 15일. 오늘부터 다시 일기를 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며느리가 내게 물었다.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찾아보려고 한다. 내가 누군지, 순자가 누군지. 다음 날 나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옛날에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소설책 한 권을 꺼냈다. 82년생 김지영.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눈물이 났다. 이 책 속의 김지영이 바로 나였다. 이름이 사라진 여자.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만 살아온 여자. 나는 그날 밤을 새워 책을 다 읽었다. 다음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다. 중년 여성 글쓰기 모임 회원 모집. 손이 떨렸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글쓰기 모임 관련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관심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글을 잘 못 써서요. 괜찮아요. 저희는 초보자들 모임이에요. 부담 없이 오세요. 첫 모임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갔다. 6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어머, 저도 김씨예요. 김영희요. 저는 박순이요. 우리는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자신의 이름에 대해 써보세요. 나는 펜을 들었다. 나의 이름은 김순자다. 순할순 아들 자. 어머니는 내가 순하게 자라길 바라셨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순하게 살았다. 너무 순해서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글쓰기 모임에 꾸준히 나갔다. 내 이야기를 글로 썼다. 이름을 잃어버린 여자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완성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순자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공모전에 내보는 게 어때요? 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용기를 내서 공모전에 응모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순자야, 편지 왔어. 남편이 소리쳤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작품 이름을 잃어버린 여자가 문학상 장려상에 선정되었습니다. 57의 나이에 처음으로 순자로서 무언가를 해낸 것이다. 시상식 날 가족들이 모두 왔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녀. 할머니 대단해. 손녀가 박수를 쳤다.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으며 나는 생각했다. 늦지 않았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 아들이 찾아와 울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나는 엄마가 항상 강한 줄만 알았어. 엄마도 아프고 외롭고 힘든 사람인데 나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며느리도 왔다. 어머님, 이거 드릴게요. 작은 상자였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순자라는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어머님도 이름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순자 엄마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이세요. 진짜 가족. 그래, 좋아. 고맙구나. 나는 김순자다. 한때 이름을 잃어버렸던 여자. 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 세상이 무너졌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나로 살아가는 여자.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우리.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살아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